네, 안녕하세요. 명진쌤과 함께하는 즐거운 국어 시간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목소리를 크게 내기가 조금 힘들어서 마이크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성이 조금 울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수업 들어갈게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총 2가지의 시를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나요? 그렇죠. 봄눈 오는 밤, 그리고 봄꽃 이렇게 2개의 시를 배웠는데 이 2시들의 공통점은 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표현한 시들이었습니다. 모두 잘 기억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새로운 소단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교과서 40페이지입니다. 교과서 40페이지를 펴주세요. 네, 교과서를 안 들고 온 친구들이 있다면 선생님이 보여주는 화면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 2번째 소단원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그렇죠.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입니다. 여러분, 자아성찰이라고 했을 때 이 자아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나요? 네, 아는 친구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은요, 한자로 스스로 자자에 나, 해가지고 나, 자신을 가리키는 한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찰은요, 여러분, 성찰. 그렇죠. 반성할 때 성이고요. 관찰할 때 찰입니다. 그래서 자아 성찰이란 나 자신을 반성하고 관찰하는 것, 즉 되돌아본다 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아 성찰. 자, 2번째로 타자 이해. 타자는 뭘까요? 그렇죠. 제3자, 남, 다른 사람. 그래서 선생님은 남이라고 적겠습니다. 남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즉,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란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을 이해한다 이런 뜻인데 우리 왜 이순신 장군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 중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100번의 전투에서 모두 승리한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책에서도 나를 알고 남을 알면 인생이 달라진다 성공한다 이런 책도 실제로 있어요.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아 성찰과 타자 이해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짚고 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은 2학년 기계 3반 담임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학교 여러분 온 첫날 학급 규칙 안내서를 나눠준 것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선생님의 교육 목표를 적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책임지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2번째가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라고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곧 자아 성찰 1번, 2번이 타자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2번째 소단원이 참 의미가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2번째 단원을 오늘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0페이지를 넘겨서 42페이지 쉽게 쓰여진 시를 바로 들어갈 건데요. 시를 한번 보세요. 몇 년이에요? 한번 옆에 적어볼까요? 해봅시다. 1년, 여러분도 같이 적어보세요.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자, 40페이지는 7년까지고요. 뒤에도 있죠. 8년, 9년, 10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우리 처음 배웠던 봄눈 오는 밤은 3년까지 있었는데 그거의 3배나 되네요. 여러분들 조금 막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선생님하고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배우기 위해서 이 윤동주라는 사람을 좀 알고 가면 좋은데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 학교에 있을 때 영상을 보여준 거 다들 기억나나요?
기억나는 친구도 있고 언제 왔냐고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영상은 윤동주와 그의 사촌인 송몽규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일단 윤동주가 어느 시대 사람이죠? 그렇죠.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그러니까 식민지 현실에서 배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성찰하며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뜻을 표현한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다.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성찰이 나오네요. 양심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학습 활동을 잠깐 먼저 볼게요. 선생님, 우리 시 배우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학습 활동을 하냐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학습 활동을 왜 먼저 보냐면요. 이 시를 배울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주목해서 배워야 하는구나를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묻고 있어요. 여러분, 44페이지거든요. 자, 첫 번째. 자, 뭘 물어보고 있나요? 이 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내용을 정리하라고 하고, 화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물어보네요. 그러니까 이 시를 읽어보면 중간에 한번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나 봅니다. 좋아요. 우리 중요한 힌트를 얻었어요. 자, 두 번째. 이 시에 나타난 나의 자아성찰에 주목해서 문제를 풀어보라고 하네요. 자아성찰 핵심 키워드답게 벌써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달린 작은 세 가지 문제를 봅시다. 첫 번째는요. 시간과 공간 배경, 이걸 알아야겠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겠죠. 나 자신을 되돌아보려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두 번째로는요. 내가 부끄러운 일로 여기는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 어떤 삶의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선생님이 미리 하이라이트 해놨어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고요? 시험에 내려고 하니까요. 네, 봅시다. 10년, 10년이 중요한가 보네요. 우리 마지막 년이었죠? 밑줄 친 두 나. 자, 여기랑 여기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악수는 무슨 의미인지 찾아보라고 합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학습 활동 두 가지를 크게 파악을 했어요. 화자의 태도, 그리고 나의 자아 성찰. 이런 것이 우리 시를 읽을 때 좀 집중할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다시 교과서 42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쉽게 쓰여진 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금 기니까요. 자, 한번 숨을 고르고 읽어볼게요. 시작! 쉽게 쓰여진 시 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묵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10년까지 다 같이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시의 내용을 보다 깊이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제목이 쉽게 쓰여진 시인데 윤동주가 내가 시를 잘 써서 그래서 시를 쉽게 써 이렇게 자랑하려고 쓴 시일까요? 맞아요. 아니죠. 그렇게 자랑하려고 쓴 시가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이 의미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1년으로 가봅시다. 자,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지금 비가 내리는 밤이네요. 우리 지금 화자가 처해 있는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었어요. 자, 육첩방은 남의 나라. 육첩방이란 단어가 조금 처음 보죠? 네, 방은 방인데 육첩방. 뭘까? 우리 바로 옆 페이지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사진 보이나요? 이분이 윤동주고요. 이분이 앉아있는 이 바닥 보이나요? 네, 요게 육첩방, 그러니까 다다미 방입니다. 다다미 방. 다다미요. 다다미 아는 친구. 맞아요. 일본식 방이죠. 지금 선생님 확대를 해보면 요 이렇게 매트처럼 생긴 거, 요게 일본식 다다미입니다. 바닥에 까는 거예요. 그래서 육첩이라는 건요, 6장의 다다미가 있는 방이거든요. 요게 한 3평 정도 됩니다. 되게 작아서 가난한 것 같다고요? 그런데 반전이 윤동주가 막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다는 거. 왜 가난하지 않았냐? 그거는 이따가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여러분들이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건 윤동주가 비 내리는 밤 육첩방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그게 남의 나라래요. 남의 나라. 그러면 이게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일본에 있다는 겁니다. 일본. 윤동주의 나라는 조선, 우리나라고요. 남의 나라니까 일본에 있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1년 파악했고요. 2연 가봅시다.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자, 여러분, 천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하늘이 내린 하늘천, 운명의 명자입니다. 하늘이 내린 운명인데 지금 화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 시인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런데 슬프다고 그 운명을 여기고 있어요. 왜 슬프다고 여기는 걸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은 추측을 했을 텐데 지금 이 일제강점기라는 시대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이렇게 어둡고 희망 없는 상황에서 시를 쓴다고 해서 내가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가? 하고 윤동주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왜 슬프다고 생각했냐면 시 쓰기로는 현실을 바꾸기 어려워서 그래서 슬픈 천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시대가 일제강점기라는 걸 잘 기억해 주세요. 그렇지만 그걸 알면서도 한 줄씩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황이 파악이 됐어요. 한번 1년에서 2년 정리를 해볼게요. 화자가 처한 현실 인식. 자기가 어떤 현실에 있는지 지금 인식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고요. 지금 일본으로 유학을 왔고요.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밤이고 나는 시인이라는 운명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로 현실을 바꾸기 어려운 것 같아서 슬픈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시를 쓰고 있는 상황이네요. 한번 3년 가볼게요.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자, 누가 보내준 걸까요? 그렇죠. 부모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윤동주가 지금 일본에 유학을 왔는데 그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고 있구나. 그럼요. 선생님이 아까 윤동주가 육첩방에 산다고 가난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분, 유학을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이 당시에도 유학을 갔다면 진짜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거야. 그래서 윤동주도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유학 중이구나. 일본 대학에 유학 중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런데 주목할 건 이 늙은 교수라는 단어입니다. 늙은 교수. 자, 여러분들은 젊은 선생님이 좋아요? 아니면 좀 나이 드신 선생님이랑 잘 맞아요? 젊은 선생님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젊은 선생님을 좋아하나요? 아마 여러분들하고 좀 공감대도 잘 형성되고 이렇게 말도 잘 통하고 네, 그런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나이 드신 선생님들 중에서도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지금 윤동주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지식은 자신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건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늙은 교수가 가르치는 강의를 좀 자기와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업 들으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는 게 아니라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타요. 이 현타라는 것을 우리가 좀 고급진 교양 어휘로 회의감이라고 합니다. 회의감이요. 그 학급 회의의 회의 아니고요. 의심이 든다는 뜻이에요. 의심. 내가 이러려고 일본에 유학을 왔나? 그것도 대학까지 와가면서 하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 5연 내려가 볼게요. 생각해보니 어린 때 동무 친구들 모두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나 대체 무슨 영광을 누리자고 이 머나먼 일본까지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전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라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동주가 이러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분이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6년까지 했는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필기를 해보세요. 3년에서 6년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성찰의 뜻이 무엇이었죠? 네, 되돌아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되돌아보고 관찰하는 것. 이렇게 일본에 와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있네요. 좋아요. 자, 7년. 여러분 벌써 7년까지 왔어. 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게 부끄럽다가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화자는 뭘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 근데 중요한 건 그 전에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 당시는 일제강점기였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을 내던지고 또 희생하는 정말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따뜻한 다다미 방에서 앉아 혼자 종이에 펜으로 시를 쓰고 있는 비교적 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혼자 조용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그래서 지금 윤동주는 이게 시를 쉽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은 현실을 무기력하게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삶입니다. 리을미음. 그래서 그게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 영상에서 송몽규 봤던 거 기억나죠? 몽규는 자기 또래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연설도 하고 학생운동도 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행동파 대장이었어요. 그럼 몽규를 봤을 동주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저렇게 몽규처럼 적극적으로 진짜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모든 걸 내던지는 그런 용기가 없고 이렇게 혼자 소심하게 시를 쓰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7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7년은요, 시가 쉽게 쓰이는 것이 부끄러움이라고 정리됩니다. 자, 여러분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시를 쉽게 쓰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오히려 이 어두운 일제강점기라는 현실을 무기력하게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에 윤동주가 너무 부끄러웠던 겁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1년부터 7년까지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아까 학습활동 첫 번째 질문이 화자의 태도 변화였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태도가 변하는지 한번 봐야겠죠. 자, 다음 페이지를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8년에 한번 눈을 크게 보세요. 이거랑 비슷했던 연이 있었는데 42페이지에 어디에 이 8년과 비슷한 게 있나요? 그렇죠. 1년입니다. 1년 여러분 보이나요? 1년 이 친구랑 8년이 비슷해요. 근데 완전 똑같지는 않죠. 어떤 게 다르죠? 그렇죠. 순서가 달라요. 창밖에 속살거리는데 이게 뒤로 갔네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옆에 적어 보겠습니다. 자, 1년에 1, 2행 순서 바뀜. 왜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시를 썼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을 잘 해줬을 거예요. 지금 화자가 여러 가지 자기 대학 생각도 하고 친구 생각도 하고 부끄럽다고 생각도 하고 이런 성찰을 하면서 다시 고개를 들어 창밖을 봅니다. 이때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어요. 밤이에요. 일제감정기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내 마음가짐은 변한 겁니다. 달라졌어요. 그것을 지금 시의 순서를 바꾸는 것으로 표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의 의미를 적어 볼게요. 화자의 현실 재인식이라는 건요. 재혼할 때 재자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현실 인식이라는 단어 썼던 거 기억나요? 네, 여기 있어요. 요거 현실 인식.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8년에서 다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우리 두 번째 의미는 시의 생각, 시의 감정이 바뀌었다 라고 해서 시상, 이게 시의 생각이란 뜻이거든요. 시상 전환이 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졌고요. 여기가 중요하겠죠. 네, 그 다음에 구연으로 갈게요.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이다. 여기 너무 중요한데요. 잠깐만 8년이랑 같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지금 색깔 펜으로 치는 것의 공통점이 뭔지 찾아보세요. 자, 등불과 아침을 노란색으로 선생님 쳤습니다. 그 다음에 밤비랑 어둠을 세모 파란색으로 했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다른 색을 써서 시어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두 개의 이 등불과 아침 노란색으로 한 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그렇죠. 밝음입니다. 밝음. 등불도 밝고 아침도 밝죠. 그러면 밤비와 어둠은요? 어둠입니다. 어두워요. 그래서 이 밝음과 어둠이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 대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밝음의 이미지와 어둠의 이미지가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어를 한번 살펴보고 구현을 볼게요. 등불을 밝혀서 이 어둠을 조금 내모는 것, 이것이 무슨 뜻일까? 우리 한번 그림을 보세요. 자,
여기 불을 켜놓고 있죠? 이 어둠을 밝히는 불. 이게 단순히 방을 밝힌다는 의미보다는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어두운 일제감정기라는 현실을 내가 이 등불과 같은 밝은 희망으로 내몰겠다, 극복하겠다 해서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바로 이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어떻게 보면 현실 극복 의지가 될 수 있겠죠. 현실 극복 의지. 네. 그 다음에는 시대처럼 올 아침. 이 시어도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밤이 지나면 다음에 뭐가 와요? 그렇죠. 아침이 오죠. 어제 밤이 지나서 오늘 아침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아침은 반드시 매일 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침이 뭐처럼 온다고 되어 있나요? 네, 시대처럼 온대요. 아침이 시대처럼.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이 시대라는 게 광복의 시대, 우리나라가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되는 그 미래의 시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침처럼 온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드시 광복이 돼. 그것에 대한, 광복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요, 확실하게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광복이 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요, 반드시 이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해방되는 날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다리는 최후의 나. 이 최후의 나는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적어볼게요. 끝없는 자아 성찰 끝에 도달한다는 건 도착한다는 뜻이에요. 도달한 성숙한 자아입니다. 좀 길죠. 그러니까 이 윤동주라는 사람은 이 반성하면서 이 시를 다 쓰고 반성 끝 이게 아니라요, 살아가는 평생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윤동주의 다른 시에도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는 그런 주제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윤동주는 시를 쓰는 시인으로서 인생에서 평생을 자신을 되돌아보는 아주 양심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나, 그 끝없는 자아 성찰 끝에 성숙한 자아가 된 것을 의미한다는 것까지 정리를 했고요. 10년, 여러분 마지막 10년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볼게요. 이거 우리 아까 학습활동 2번에서 물어보고 있었던 부분이었어요.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이렇게 끝이 나는데, 이 10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한번 이 빈칸에, 여러분 선생님 지금 여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여기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자아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그렇죠,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학교 생활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학교를 9시까지 와야 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그래서 그걸 실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상적 자아라고 해요. 너 이상해 할 때 그 이상 아니고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할 때 그 이상입니다. 바람직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상적 자아는 학생은 학교에 와야 돼, 지각하면 안 돼, 그걸 알고 실천하려는 바람직한 자아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죠? 학교 오기 싫어.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다. 너무 학교 조금 늦게 가면 안 되나? 이렇게 여러분들의
본능, 욕망 그런 것이 바로 현실적 자아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실이죠. 그것도 여러분이에요. 학교에 지각하면 안 돼. 제 시간에 와야 돼. 이걸 알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요. 그래서 자아는 하나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갈등.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은 원격 수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갈등이 없었겠군요. 그렇지만 학교를 오는 대면 수업 때는 학교를 가야 하는 걸 알고 있는 이상적 자아와 학교에 가기 싫다 이런 현실적 자아가 갈등을 하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니까 그 갈등 끝에 이상적 자아가 이겨서 학교로 오는 거고요. 네,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 아까 나는 나에게 라는 부분에 이 자아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나, 그러니까 즉 손을 내민 나는 어느 자아가 될까요? 맞아요. 바로 이상적 자아입니다. 이상적 자아.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이 나는요? 네, 현실적 자아가 됩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서로 손을 맞잡아. 이렇게 갈등하던 게 화해를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쉽죠? 그러면은 이쯤 돼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만약에 현실적 자아가 손을 내밀어서 이상적 자아랑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안 오는 거죠. 야, 그냥 학교 가지 말자. 가서 뭐 하겠냐 하면서 현실적 자아가 화해를 신청하면 여러분 학교를 안 옵니다. 근데 이상적 자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신청하기 때문에 학교 가야지 하고 그래, 학교를 오늘은 꼭 가자 하고 화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윤동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윤동주도 여러분들하고 같은 사람이니까요. 이런 자아가 갈등을 했어요. 한번 정리를 여기 덧붙여보면 윤동주의 이상적 자아는요, 현실에 적극 대응하고 극복 의지를 가진 윤동주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하다는 걸 아니깐요. 자기 사촌 몽규가 그렇게 살아오는 걸 옆에서 당장 지켜보고 있었고, 많은 독립투사들이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걸 바람직하니까 그걸 잘 알고 있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런데 윤동주의 현실적 자아는 이 현실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본에 유학을 왔어. 근데 학비는 내가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다 대주셔. 나는 이렇게 따뜻한 방에 앉아서 그냥 종이에 펜으로 시를 쓰면 되는 삶이야. 어떻게 보면 이 삶이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삶에 머무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현실에. 그걸 우리가 안주한다고 표현하거든요. 안주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것. 여러분 아까 무기력한 삶 어디 나왔었죠? 네,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그게 무기력한 삶을 나타낸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아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가 갈등. 그런데 이렇게 갈등만 하고 끝나면 새드 엔딩이죠. 시라는 것은 어떤 해피엔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이런 갈등을 자아 성찰, 이런 자신의 두 모습을 되돌아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 좀 아닌 것 같아. 좀 현타도 오고 부끄럽다 라는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래, 비록 여전히 일제강점기지만 내가 이런 현실에 만족하며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래서 두 자아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조금 이해됐나요? 시작은
시작은 둘의 갈등이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마음가짐이 달라졌죠. 부끄럽다. 이렇게 살지 말자. 그래서 둘이 화해를 하게 되는 것. 이 일제강점기를 내가 시를 쓰는 것으로라도 어떻게 극복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의지를 가져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변했던 겁니다. 자, 한번 멀리서 우리가 필기한 걸 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가 잘 되어 있나요? 좋아요. 다들 원격 수업으로 들으면서도 열심히 받아서 적는 모습이 선생님이 지금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네요.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8년에서 10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년에서 10년의 내용은요. 내적 갈등 해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 자아 간의 갈등이 해결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현실 극복 의지 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8년에서 10년 정리를 했어요. 모두 잘 썼나요? 네, 잘 썼을 거라고 선생님 믿어 의심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는 쉽게 쓰여진 시를 공부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책 바로 덮지 말고요. 다시 한번 가볍게 훑어봅시다. 쉽게 쓰여진 시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1년과 2년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인식, 밤비, 육첩방, 일본, 시인이라는 슬픈 천명 이런 걸 배웠고요. 3년부터 6년에서는 자신의 삶을 성찰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신 학비봉투, 늙은 교수, 나는 대체 무슨 영광을 원해서 이런 혼자 일본에 와서 침전 가라앉고 있는 것일까 성찰하고요. 7년에서는 부끄럽다. 왜? 남들은 이런 일제강점기에 열심히 또 어렵게 우리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투쟁하고 희생하는데 나는 이런 따뜻한 다방의 방에 앉아 고작 시나 쓰고 있네. 이 시를 쓴다고 세상이 현실이 달라지나? 그것도 약간 의심이 들면서 현타가 오거든. 그래서 무기력하게 사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 다음으로 8년에서 10년까지.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나면 새드 엔딩이죠. 시라는 것은 해피 엔딩이 돼야 되기 때문에 8년에서 윤동주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아니야. 물론 아직 달라진 건 없어. 근데 내 마음가짐은 달라졌어. 현실을 재인식하고 시선, 생각이 전환됩니다. 그래서 등불, 아침 이런 밝은 이미지의 시어들이 나왔죠. 그걸로 우리나라가 광복이 분명히 될 거야. 믿음을 가지자 하고 그래, 악수를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걸로 해피엔딩이 되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정리를 했는데요. 모두들 잘 이해했을까요? 네, 혹시 오늘 수업 배우면서 궁금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선생님, 저 여기서부터 집중이 잘 안 돼서 놓쳤던 것 같아요. 하면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선생님이 댓글이나 채팅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